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일에서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상 세무사라고 합니다. 엊그제 10월 15일 날 우리 7급 세법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뭐 결과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열심히 현재까지 공부하시고 시험을 치르셨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세법에 대한 이제 총평을 좀 먼저 해드리자면 세법 시험 과목이 뭐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7급은 9급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경향은 있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서는요 월등히 어려워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선은 계산 문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고 또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해서 이제 제가 나누어 봤을 때 저는 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역대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고득점 맞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공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 다음에는 뭐 90점 이상 점수 맞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좀 그 제가 총평에다가도 이제 적어 드렸지만 세목별로 출제되었던 경향을 좀 살펴보면 우선은 상승세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좀 특이하고 그리고 국세기본법이 작년도에 7문제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히려 올해는 한 문제가 더 늘었어요. 8문제로. 그래서 국세기본법이 뭐 법인세가 6문제 나왔는데 국세기본법이 8문제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좀 비중을 많이 법인세가 5문제 나왔죠. 근데 국기법이 8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그 분량이나 이런 난이도에 비해서는 국기법이 굉장히 많이 출제된 경향이 올해 시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나머지는 좀 공평하게 냈죠. 그래서 법인세만 5문제 내고 소득, 부가 그리고 국징 각각 4문제씩 해가지고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 중간중간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들도 또 상당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힘든 시험이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은 요게 이제 올해 출제 경향이고 앞으로 공부 방향은요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바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좀 7급이라고 한다면 좀 판례들도 조금 알아야 되고 또 계산적인 부분도 좀 알아야 되지만 이거는 부차적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거기다가 조금 심화되는 내용들 거기다가 계산에다가 판례 같은 내용들 이렇게 단계로 준비하시다 보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내용 깊숙이 조금씩 이해하고 그리고 또 암기하고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세법 고득점에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저랑 같이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어떤 문제들이 어떤 부분들이 어려웠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출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나형으로 풀 겁니다. 나형, 나책형으로 해가지고 풀 테니까 그거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시죠. 1번부터 국세기본법 문제네요. 국세부가 원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건 너무 쉽죠. 국세부가 원칙이 아닌 것 실신근조를 빼고 구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2번이죠. 세소세 기에 해당하는 기업회계 존중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세무공무원이 국세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은 존중하자.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 존중으로서 이거는 세법 적용의 원칙에 해당이 되죠. 이건 어렵지 않았을 거고. 문제 2번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영상 거주자인 생산직 근로자 갑의 2022년도 3월 근로소득 자료다. 갑의 비과세 근로소득의 합계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구하는 거죠. 과세가 아니고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우선은 월정액 급여 250만 원이고요. 식사 때 20만 원인데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니까 20만 원 중 10만 원 비과세가 되고요. 출산수당 30만 원인데 배우자가 출산했죠. 그래서 출산 양육수당으로 10만 원만큼 비과세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30만 원인데 갑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 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라면 한 달에 20만 원씩 비과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연장 근로수당 20만 원이 문제죠.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는 급여인데요. 이게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총급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250만 원이니까 요건 불충족. 그래서 비과세되는 금액은 식사 때 10만 원, 출산수당 10만 원, 자건전보조금 20만 원에서 40만 원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이거는 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다. 문제 3번 보시죠. 문제 3번. 다음은 국기법상 국세환급금 충당과 환급 및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규정이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51조 국세 환급과 관련된 건데요. 이 항에 따라 충당한 남은 금액은 그 결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죠.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5조의 3 기한 후 신고 내용인데요. 1항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45조 1항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기한 후 신고는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과표세액을 결정 경제신고인에게 통지한다. 그래서 가는 30일이고요. 나는 3개월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네요. 1, 2, 3번은 좀 어렵지 않았던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 아닌가 싶네요. 문제 4번 보시죠.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인데 여기 이제 틀린 것이 4번입니다. 4번을 보시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죠? 거기까지는 맞아요.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도 납세자에 대해서 국세 과세표준세액에 결정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 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죠. 그건 없는 거죠.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뭐 답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지문이 좀 길다 보니까 좀 4번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뭐 완전히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4번 지문 자체는 굉장히 쉬운 거죠. 문제 5번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필수적 압류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고, 이건 단순 암기사항이죠. 그래서 보기 2번입니다.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해서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했다. 요거는 임의적 해제 사유죠. 절대적 필요적 해제 사유가 아니고 임의적 해제 사유여서 요거는 2번입니다. 단순 암기사항이고요. 외우기만 하면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이죠.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 국기법상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인데요. 보기 4번입니다. 보기 4번. 틀린 것은인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 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에 관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니요. 국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이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이 지문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맞는 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이 지금 소득세법 영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 의무자인 거주자 갑의 22년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각각의 보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문 하나의 의미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7번은 좀 어려웠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문제를 한 6문제 정도로 해놨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간이 맞춘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예요. 하나하나 판단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보기 1번 한번 보시죠. 22년도 말 현재 외상매출금 1억, 금전 소비대차 거래 대여금 3천만 원 합계 1억 3천만 원에 대해 1%와 대손실적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인 2%를 곱했겠죠. 260만 원이 대손충당금 필요경비에 산입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은요. 총수익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만 총수익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경비에도 사업과 관련된 것만 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얘가 지금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외상매출금 1억은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하지만 대여금은 이거는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사업과 관련하지
않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1억 원의 2%인 200만 원으로 대손 충당금 필요경비 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두 번째, 22년 중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5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이 금액 중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1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뒷부분은 맞아요.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면 필요경비 불산입은 그건 당연히 맞죠. 그런데 앞부분이에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했다고 하면 이거는 자본적 지출액이면 자산으로 잡아야 될 걸 비용으로 잡은 것인데 이거는 즉시 상각의제금으로 볼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수선비 합계액이 600만 원 이하라면 그냥 비용으로 인정. 600만 원이 넘어가게 됐을 때 얘를 즉시 상각의제금액으로 인정. 그래서 그 즉시 상각의제금액으로 봤을 때 한도를 초과하면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는 거죠. 따라서 600만 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그냥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맞는 거고요. 4번을 보시면 22년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300과 가배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아들 을에 대한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의해서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50만 원이 지출됐지만 아들 을에 대한 보험료 250만을 필요경비에 산입을 한다. 그러니까 아들은 실제 근무하니까 4대 보험료 경비 처리 받는데 본인에 대한 거는 300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이지만 본인을 위해서 지출하는 건강보험료 있죠. 이거는 실비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 가입을 해가지고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비용으로 봐요. 아무리 본인의 것이다 하더라도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말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조금 힘든 문제예요. 하나하나 판단을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 8번 보시죠. 8번에 국세징수법 문제네요.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 기한 등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부기한의 연장이네요. 틀린 것은 보기 4번입니다. 납부기한 전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하면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죠. 그죠? 납기가 지난 후에 도달했으면 그 도달한 날을 납기로 하는 거예요.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니까 고지서가 단축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했다면 그 도달한 다음 날이 아닌 거죠. 다음 날 X. 이거는 뭐 그리 어려웠던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한번 보시죠. 9번. 법인세법 영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보기 2번입니다. 보기 2번. 감가상각 자산이 진부와 물력 손상 등에 따라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손상 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손상 차손이 이러한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전액 송금에 산입한다? 아니요. 손상 차손에서 상각 범위액을 초과한다면 손금 불산입이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시장 가치가 이게 급격히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개체 기술 낙후의 얘기가 나와야 돼요. 시설 개체 기술 낙후는 인정이 되지만 얘는 그냥 급격한 시장 가치 하락이나 진부화나 이런 것들은 그냥 상각 범위액을 초과한다면 얘는 손금 불산입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 10번으로 넘어가시죠. 10번. 다음은 법인세법 영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 A의 21기, 22기 자료이다. 주 A가 21기 법인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2기 법인세법상 결손금 중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급공제 결손금액은 얼마냐. 단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요건 충족하고 조세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계산 문제예요. 이제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계산 문제여서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으네요. 한번 계산은 되게 간단한데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가 이제 21기예요. 21기에 여기가 이제 과세 표준입니다. 21기 과표가 얼마였냐면 양가로 2번 있죠? 5억이었어요. 5억. 100만 단위로 쓸게요. 100만 단위로 5억.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죠. 2억까지는 10%, 2억을 넘어가면 20%. 그러면 산출세액이 얼마냐? 산출세액이 2억까지 10% 하면 2억까지 10% 하면 2천, 그죠? 2억에 10%, 2천. 3억에 20% 하면 요게 6천, 그죠? 더하면 8천.
여기에서 세액공제. 세액공제 금액이 거기 공제감면세액이 4천이 있네요. 4천. 여기가 4천. 그 다음에 가산세가 있네요. 가산세 더해지죠. 500? 500이죠. 그러면 총 납부세액이 40이니까 45, 4,500이 되겠네요. 그런데 잘 한번 보시면 결손금이 22기 결손금이 마이너스 6억이 있어요. 6억. 그러면 전액 다 소급한다고 하면 5억이 다 빠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과표가 5억밖에 안 되니까 5억까지만 넣고 또는 나머지 1억은 2월 공제하면 되는 겁니다. 최대 5억까지가 가능한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 우선은 환급을 해줄 때요. 가산세는 안 해줍니다. 그죠? 가산세는 안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공제를 해줘도 가산세는 납부를 해야 돼요. 가산세는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 금액이 4천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5라고 하면 산출세액이 40은 돼야 되죠. 산출세액이 40이 되려면 2천까지는 2억까지는 1,000, 그럼 2천이고요. 2억을 넘는 부분은 2천이죠. 2억을 넘는 부분 여기 1억까지는 2억 2천, 1억을 넘는 부분 20%에 대해서 또 2천. 그러면 여기에 10%하고 20%를 적용해 봤을 때 과표가 얼마일 때 4천이 나오는 것이냐? 여기 2억, 요거 1억. 그죠? 20%니까 1억. 그러면 총 3억이 됩니다. 이렇게. 과표가 3억.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대 마이너스 5억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죠? 여기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도에 걸려서 2억까지 가능하다. 예,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인 2억까지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산세는 남겨놓고 공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기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너무 간단하죠. 더하기 빼기이기 때문에 세율 계산만 잘 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건데 이거는 뭐 암기해서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 요거는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것이다. 문제 11번 가봅니다. 11번. 부가세법 영상 과세 유형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일반과 세자가 간이가세자로 변경이 되면 그 변경이 되는 해에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기간의 부가세 과세 기간은 간이로 바뀌었을 땐 7월 1일부터 바뀌잖아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고요. 12번. 국기법상 같은 세목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 재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재조사 예외 사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보기 1번이죠. 보기 1번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을 알선한 경우는 얘는 뭐냐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실성 추정 예외 사유 보기 1번은요. 제조사랑 섞어서 문제가 냈다. 그래서 외우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리는 거고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13번 보시죠. 13번. 13번을 보시면 소득세법 영상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지 않는다? 아니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기본적으로 배당소득 원천징수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조법에 따른 13조 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그 징수에 속하는 달의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우선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면 반기로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럼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이 국조법 규정 있죠? 요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국조법 중간에 있는 그 국조법 규정은 매월 할 수밖에는 없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기 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조법 규정으로 인한 것들은 반기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할 수 없다. 3번에 외국인 직업운동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 스포츠 구단과의 계약 3년 이하인 경우를 한정함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가 아니고요. 이거 20%입니다. 20%. 그래서 1, 2, 3번 틀리고 4번이 정답이다. 이거는 이제 저는 난이도를 요것도 이제 상이라고 봤는데 요거 이제 쉽지가 않아요. 답 고르는데 또 옳은 문제이기 때문에 답 고르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았냐. 그리고 좀 지엽적인 것들이 보기 2번이나 보기 3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을 맞추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보기 4번 자체가 맞는 말이에요. 보기 4번. 1, 2, 3번은 어렵지만 보기 4번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4번 가지고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건 이제 소거법 또는 제거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맞출 수 있었던 그렇게 풀어야만 됐던 그런 문제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내용을 알고 푸는 것도 있고요. 모르고 풀 때에는 내가 정말로 진짜로 확실하게 아는 지문 그것이 있다면 그게 정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푸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14번 한번 보시죠. 소득세법 영상, 거주자의 기타 소득 중 최소 80% 이상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 고른 것은 우리가 이제 80% 서상주, 그 다음에 60% 권지인 통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얘는 서상주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의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주, 니은의 상금과 부상의 상. 그래서 기역, 니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건 뭐 너무 쉽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15번 보시죠.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재화용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만을 골라봐라. 영세율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말자. 영세율을 고르는 건데요. 다 영세율인데 니은이 영세율이 아니에요. 우리 금지금, 얘는 영세율 안 해줍니다. 금지금이 이제 골드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니은이 아니고 기역, 디귿, 리을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16번입니다. 16번. 다음은 법인세법 영상 내국법인 주 B의 6기 손익계산서 손비로 계상한 항목이다. 다음 항목 중 6기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 불산입할 금액은 얼마냐. 이제 송금 불산입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법인 소유 차량 과태료네요. 과태료는 송금 불산입이죠. 무조건 150만 원. 본사 건물 재산세 550. 재산세는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나쁘지않은 가산세가 있네요. 그거 100만 원은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 주납의 주세의 미납액, 주세 미납액이죠. 반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550만 원도 아직 송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세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간접세이기 때문에 얘도 송금 불산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50. 그 다음에 건강보험 사업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 당연히 송금이고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인데 손해배상금이면 이거 송금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요. 가로 안에 보시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더라. 실제 발생한 금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3분의 1만 송금으로 보고요. 3분의 2는 송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450만 원 중에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3분의 2를 초과하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00만 원이 송금 불산입이에요. 이거 좀 힘들죠. 그래서 16번도 첫 번째 150, 두 번째 100, 그럼 250이죠. 그 다음에 550 주세, 그러면은 800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300만 원 더하면 1100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웠던 문제다. 17번 보시죠. 법인세법 영상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른 매매 기준율 또는 제정된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취득일이나 발생일 또는 매매 기말 매매 기준율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화 자산 부채를 환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은행의 화폐성은 안 돼요. 은행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무조건 환산을 해야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기 4번입니다. 은행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내국법인 D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은행의 화폐성, 얘는 선택할 수 없고 그냥 무조건 환산을 해야 되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암기하시면 요거는 제가 표도 그려드리고 했었는데 그것만 알고 계셨다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이요. 국기법 또는 세법 영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을. 이렇게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우선은 니은하고 디귿은 옳은 건데요. 기역이 어디가 틀렸냐? 기역. 소득세법 43조 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가 없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간의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에서는
우선은 공동사업자 간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건데 기억은 이제 아실 수 있었을 건데 리을이 법인이 합병한 후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과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이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앞부분은 다 맞아. 부과되거나 납부할 거기까지는 다 맞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소멸된 법인하고 어떻게 연대 납세 의무를 지나요? 그래서 소멸된 법인하고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제징수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어요. 그래서 리을이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리을이 조금 헷갈렸던 부분일 것 같고 니은하고 디귿은 맞고요. 여기서 좀 옳은 것은이니까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19번 한번 보시죠. 19번. 법인세법 영상, 내국법인의 대손금, 송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옳은 거네요. 우선 민사소송법 화해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해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대손금에 산입한다. 맞죠? 이거는 우리 결산조정사항이잖아요. 화해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사항이고 계상한 날에 송금에 산입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입니다. 보기 2번.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 관계없이 실제 손비로 계상한 날? 아니요. 여기 이제 신고조정 사항이니까 그 발생한 날 틀렸고요. 3번.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된 구상채권. 얘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도 안 되고 대손 충당 결정도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4번. 법인세 19조 2의 1항에 따라 송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회수했다면 송금에 산입했던 대손금을 회수했다면 그 회수 금액을 해당 대손금을 송금에 산입했던 사업연도에 입금에 산입한다? 송금에 산입했던 걸 회수하면 입금에 산입한 건 맞는데 그 회수한 시점에 입금에 산입하는 것이지 송금에 산입했던 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송금에 산입하는 것은 당연히 아닌 거죠. 그래서 얘도 틀렸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답 고르는 데는 1번하고 4번이 쉽기 때문에 좀 뭐 맞히는 데는 뭐 2번도 그렇고 어렵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는 거고요. 문제 20번 봅니다. 부가세법 영상,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 K가 22년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과표 계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옳은 것은이네요. 그리고 이 지문이 또 만만치가 않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도 기니까 상이에요. 옳은 것은 1번. 22년도 5월 1일 지자체의 원가 3,500만 원, 시가 4,300만 원 축제 준비 건축자재를 3,800만 원을 공급했다면 과표는 얼마냐? 이게 지금 지자체니까요. 특수관계가 없죠. 따라서 그냥 그 금액입니다. 3,800만 원이 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지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죠. 특수관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 2번은 맞고요. 3번. 22년도 5월 20일 날 미국의 F사 특수관계 아니고요. 8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25일 선수금 2만 달러를 송금받아 2,300만 원 환전했다. 그러면 우선은 2,300만 원이 과표, 2,300만 원. 과표에다가 6월 1일 수출품 전부를 선적하고 우선 선적이 됐네요. 6월 1일. 그러면 이제 공급 시기가 도래했죠. 6월 20일 날 잔금 6만 달러를 송금받아 원가로 환가한 수출액에 대하여 9,260만 원이 과표에 포함한 거냐? 아니죠. 6만 달러에 대해서는 지금 6월 1일 날 선적했으니까 1,130만 원. 6만 달러 곱하기 1,130만 원. 1,130원 달러당. 이러면 얼마인가요? 이 금액이 6,780만 원. 여기가 6,780만 원. 이 두 개를 더하면 9,080만 원이네. 그죠? 9,080만 원이 과세표주가 되는 것인데 얼마라고 했냐면 9,26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죠? 9,080만 원이 맞다. 보기 4번. 2022년도 4월 1일 특수관계인 갑에게 회사의 창고를 임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60만 원, 시가시 100만 원에 1년간 임대했다.
그 대가로 받은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의 임대료 180을 과표에 포함했다. 단 월 임대료 60만 원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수시키는 인정이 된다. 지금 특수관계인이죠, 갑이. 따라서 용역의 저가 공급, 특수관계인 시가입니다. 그죠? 시가 100만 원에 3개월인 3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틀렸죠. 1번, 3번, 4번 틀렸기 때문에 옳은 것은 2번이다. 쉽진 않아요. 길기 때문에. 다음 21번 봅니다. 21번. 부가세법령상 신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옳은 것이 옳은 것을 고르는 게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힘들지 않았나. 1번.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은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이익이분 예정 신고기간분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다? 아니요. 법인 사업자한테 고지서를 발부하죠. 틀렸고. 3번.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예정 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한다? 개인 사업자는 우선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 징수하죠. 예정 고지한다. 틀렸고. 네 번째, 예정 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 환급받기 위해서 신고한 사업자는 확정 신고할 때 이미 신고한 과표와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포함해서 신고한다? 아니요. 이미 신고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외하고 신고해야 되겠죠. 답 고르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22번 보시죠. 국진법상 교부 청구 참가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인데 1번이에요. 1번. 관할 세무서장이 참가 압류를 한 후에 선행 압류 기간이 권리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면 그 참가 압류는 참가 압류 통지서가 선행 압류 기간에 송달된 때로 소급해서 압류 효력을 갖는다? 아니요. 등기를 하는 자산인데 내가 참가 압류를 한 거는 압류를 그냥 참가 압류도 압류라고 이야기를 했죠. 선행 기간이 취소가 됐다고 하면 자기가 참가 압류 신청했을 때 있죠. 그때로 소급해서 돌아가는 거지. 그 참가 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등기를 하지 않는, 요하지 않는 자산인 경우에는 그런 것이고,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로 소급해서 효력이 미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은 고르는 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23번 봅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옳은 것은이네. 보기 1번은 옳은 거고요. 보기 2번 보시면 사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법인으로 봐서 세법 적용한다? 아니죠. 법인으로 보는 경우라면 우선 공익 목적으로 출연돼 가지고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거를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번도 법인이 아닌 단체 중 타인의 계산과 자신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련 세무서장에 신청한 것은 법인으로 봐서 세법을 적용한다? 아니라고요.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명의로 해야 되죠. 자신의 그 단체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명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도 분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법인으로 보는 겁니다. 네 번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그 신청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변경할 수 없다? 아니요.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변경할 수 없다.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4번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불복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답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기 3번이죠. 담당자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의심이 되면 요거는 이제 제척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기피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기피 사유지 제척 사유가 아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마지막이네요.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또 마지막인데 옳은 것은이네. 옳은 것은 뭐냐. 우선 1번인데요. 체납자는 제3자의 재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아니요. 체납자는 직접적, 간접적 뭐 어떤 방법이든 매수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 틀린 것이고. 두 번째, 관할 세무서장이 선정한 전문 매각 기관의 임직원은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을 직접 매수할 수 있다? 아니죠. 매각 기관도 안 되고 기관도 안 되고 매각 기관의 임직원도 안 됩니다. 매수할 수 없다. 네 번째,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 예정 가격 이상으로 매수 신청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차를 실시할 수 없다? 아니요. 재입차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번부터 25개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지엽적인 데에서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 때문에 공부의 방법을 바꾸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회독을 하면서 같은 내용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깊이를 더해 간다면 결국에는 자신의 실력이 쌓여서 어렵게 또는 긴 문장들도 빠르게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될 겁니다. 이 부분만 좀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결과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고생한 자신한테 정말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씩 해주시고 저희는 또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